먼저 구봉 송익필 선생의 역경 속의 사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구봉 송익필 선생에 대한 어떤 신분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봉 송익필 선생은 외할머니의 신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 시의 선거로 탈군자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본격적인 사례서인 가래주설과 예문답을 지으신 학문적인 업적마저도 이러한 신분 문제, 그때 당시 시대적인 엄격한 신분 문제 때문에 학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400여년이 지금 옮긴다 가지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순웅안씨 안강에 붙인 안동 후에 비첨이었습니다. 시녀였는데 비첨이었던 분의 이름이 중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동구와 중구 사이에서 감정이라는 딸을 두게 됐죠.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중금이 안동구에 들어오기 전에 나와가지고 온 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설은 안동구와 중금 사이에서 난 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아직 문헌의 자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동구 중구 사이에서 감정이라는 딸과 구봉 송익필 선생의 조카 송민이죠. 송민이 같이 결혼해서 송익필 선생의 부친인 송사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송사련은 연일정씨라고 해서 송사련과 결혼해서 구봉 송익필 선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연일정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송강정철 선생의 본관입니다. 그리고 구봉 송익필 선생은 창녕성씨 여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권무세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일정씨와 창녕성씨와 혼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모계법이 세간에서는 법적으로도 전해졌고 그랬는데 천인으로 취급되는 실정이었지만 그때 당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보면 2대에 걸쳐서 양형을 지냈고 중인이나 양인들이 양반들이 지낼 수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2대에 걸쳐서 양형을 지내고 60여 년의 기한이 지난 사람들은 그 당시 법인 속대전에 의거해서 선민에서 벗어나서 양림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적혀져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벗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 설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당시의 속대전의 법적인 것에 의거하면 분명히 법적으로 양인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랄까요? 인식은 아무래도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신분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 할머니가 신녀였고 천민이었고 그러한 것에 어떤 모계법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세간의 인정이 내려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권익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친의 허물, 신사무옥에 되어 있습니다. 신사년에 무고할 묵자에 목사를 일으킨 것을 신사무옥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효사화가 1519년 종종 14년에 남동구와 신신정, 홍경주, 김정, 그리고 중종 등이 조광조, 김식 등 핵심 인물을 제거한 사건이다. 그래서 중종 같은 경우도 반정을 통해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연산군을 패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이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신진 사료들을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구 대신이라든가 이러한 권본세족의 오래된 귀족들보다도 사림에 있던 신진 사료들을 많이 등용을 시켜서 개혁 정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조선 부학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조광조였죠. 그 조광조가 이제 그 등용이 되자마자 급진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과격한 급진 개혁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기성의 어떤 기존의 훈구 세력들의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519년에 있었던 난적공신 위문 삭제라고 하는 이제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신진 사료들이 어떤 훈구 대신들의 어떤 공신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76인의 어떤 그 공신에서 그것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여지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공신호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였던 토지와 묘비까지도 전부 다 환수 조치를 내렸죠.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훈구 세력들이 이제 그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군 신정 이 사람들이 그때 추측이 돼서 그 추초위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러한 뜻으로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벌레가 갉아먹게 하고 그 나뭇잎을 벌레 먹은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희비봉시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중종도 신진 사람들에게 거룩 기대들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연산군 때 그 훈구 대신들이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신진 세력을 이제 등용을 시켰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였는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중종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차에 남군 신정 이런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문이라고 해서 서울의 광화문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일반 이제 대신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신문이라고 해서 임금이나 제사 때 드나드는 문, 북쪽에 있는 문을 밤중에 들어가서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임금을 깨워서 큰일 났습니다. 저랑 그 조광조우리가 영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도모를 한 것이 바로 김효사입니다. 어디 보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김효사와 조광조를 내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효사화가 발생을 했을 때 조광조를 추천을 했던, 등용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안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봉과 그 남궁과 신정 이 일파들이 안단을 파직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 부친이 파직을 당하니까 그 아들들이 젊은 혈기에 안척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불평불만을 품고
신군과 남군과 신정을 좀 잘못했습니다. 남군과 신정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살인들에게 전부 욕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곤쟁이 젖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 특히 이제 경상도 쪽에 가면 곤정이 젖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군 신정을 일컬어서 그 욕을 하는 것이 곤정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사련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사촌 형제였죠. 그래서 안처겸의 동생 그 안처암에게 사실 정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소문이 그 지금 처겸이 형이 그 현재 그 대신들을 해하고자 한다, 이런 모의를 하고 다닌다. 이게 새 나가면 저 사람들에게 대신들에게 들어가면 김효사와 당시에 당했던 여러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안처함이 바로 그 부친인 안당에게 고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안당도 임금에게 이제 고하려고 했다가 고하면 사실이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고하긴 고하고, 그래서 국리 끝에 그 용인에 있는, 용인이 아니라 음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충북 음성이죠. 충북 음성에 있는 처가로 식솔들을 다 끌고 내려갑니다. 그랬는데도 그 아들이 안처겸이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소문이 돌아서 9월달에 안당이 화직만 당했다가 그 삭탈 관직까지 다 당하겠죠. 그러니까 부친이 그렇게 이제 당하니까 이제 일을 커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황상 생각해 볼 때 12월에 그 송사연이 고별을 한 것이 신상모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혼신세력과 신진사력들의 정치, 경제, 국가 경영 방식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2차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차례 사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3번째 사화인 기묘사화가 바로 1519년에 있었던 것이고, 기묘사화가 이제 지나고 나서 2년 만에 1500 기묘사화가 1521년 12월 달에 겨울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정이 지평 윤지형을 시켜가지고 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송사연이 고려한 것을 대신들을 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꾀한 것처럼 몰아가서 거기에 저촉된 사람들을 많이 학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의 국가와 왕조의 교체라든가 왕권과 이제 신하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내용의안의 배경, 이러한 신분계급 사회의 시대적 환경, 그리고 파주 고향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때 당시의 인물들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순안씨는 안양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 때 유학을 들여온 이제 최초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손이죠. 그래서 개성과 해주, 파주 이쪽 부분에서 분포하면서 큰 권문 세족을 이루고 있었던
그 시족이 바로 순홍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이 씨 같은 경우도 해주와 이쪽 자주 나오고 이쪽 지역에서 세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 외갓집이죠. 강릉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그래서 강릉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계 선생과 율곡 선생 세 분이서 같이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율곡 선생도 그 종자부가 이종 형제겠죠. 이종 형제의 며느리가 바로 순홍안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그 안당에 신도 비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봉 송익필 선생과 어떻게 보면 사이가 안 좋은 그 외삼촌 집안인데 그 사람의 신도 비명을 율곡 선생이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안신해하고 속신해하고 이 싸움인데 그 중간에서 율곡이 신도 비명을 지어줘?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계 선생이 빠졌네요. 우계 선생의 모친이 바로 파평윤 씨입니다. 그래서 이 파주 지역에 원부 세족의 파평윤 씨. 그리고 여산송 씨 보면 구봉 선생의 모친이 이제 연일정 씨죠. 그리고 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녕성 씨입니다. 창녕성 씨도 이 파주 지역을 근거로 하는 원부 세족이죠. 그리고 연일정 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소강 경찰 선생이 연일정 씨예요. 그리고 안동권 씨도 바로 이쪽에서 원문 세족을 이뤘던 분들이죠. 양촌 권근 선생부터 그 다음에 권율장군까지. 그래서 권율장군을 왜 이제 제가 여기다 놓았냐면 사실은 권율장군도 구봉 선생에게 배웠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율 장군의 부친이 영의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권천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영의정인 아들, 셋째 아들이었는데 30이 넘어가면 과거시험을 안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율 장군이 출사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구봉 선생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안동권 씨 권율 장군의 조모가 바로 순홍안씨입니다. 그러니까 또 파평윤 씨를 한번 보세요. 무소 윤석거 선생이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논산으로 내려갔죠. 논산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 부인이 창녕성 씨였습니다. 우계 선생의 딸과 혼인을 했죠. 그런 걸 보면 이 파주 지역의 시족들이 원부 세족들끼리 서로 혼인관계, 혈연관계가 다 맺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양곤의 할머니가 바로 순홍안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홍안씨여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쳤던 그 사람이 남군이 자기 할머니가 이제 그 순홍안씨였기 때문에 순홍안씨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 가게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꼭 그 남군뿐만이 아니겠죠. 서로 그 시족 관계를 형성한 이 파주 고향 지역의 이 법률세족들끼리는 너무 잘 아는 관계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구봉의 율곡 세 분의 사명이 한 시대에 서로 교육을 해서 절차탕마를 하고 우정을 나눴는데 그것은 어느 이 한 지역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혈연 관계도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땠나 하는 것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봉 선생의 이제 간략한 어떤 연구랄까요?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친 송사련의 신사무옥이 발생했던 것은 구봉 선생이 태어나기 13년 전의 일이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구봉 선생이 그러한 허물을 지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봉 선생,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은 율곡 선생이 19살 때, 우계 선생이 20살 때 도의직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봉 선생과의 관계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문헌에 나오는 것은 바로 겨울 별시에 1558년 별시에 율곡 선생과 구봉 선생이 같이 응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시험 문제가 바로 천도책이라고 하는 과장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천도책을 너무 잘 써서 율곡 선생이 장원을 했죠. 장원을 했는데 과거 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율곡 선생이 나보다는 구봉 선생이 더 잘하니까 물어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구봉 선생도 바로 그 별시 과장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관이 이해수에 의해서 이제 과거 시험이 금지가 됐죠. 그래서 저 천도책 율곡이 추천해주는 이제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귀봉 선생이다, 구봉 선생이가 이렇게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때가 25살이니까 그 전에 율곡 선생과 우계 선생이 서로 교류를 맺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귀봉 선생이라고 이름이 나면서부터 27살 때, 그때부터 이제 사기 김장생 선생과 김장생 선생부터 후학을 교육을 시작을 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42세 때는 부친인 송사련이 죽고 안당 집안에 이제 시원이 회복이 됐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진 사료들보다도 훈구 대신을 득세를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당 집안이 시원이 되고, 그 다음 그때로 해서 이제 점점 송씨 일가 집안에서는 이제 먹구름이 몰려왔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끝에 1584년 율곡 선생이 졸하된 49살에 이제 죽고 86년 불과 2년 만에 구봉 선생 집안이 천민으로 다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바로 53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어려서부터 천민의 어떤 자신, 아니면 어려서부터 천민이었다, 그 집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봉 선생이 53세 때 천민의 신분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91년부터 93년까지 이제 시천으로 유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아마 유배지에서 이제 겪고, 그 다음에 유배지에 풀려나서 96년도부터 99년, 불과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당진에서 살다가 졸하게 되죠. 당진의 천추 김진여라는 이제 선비의 농가에서 이제 우거를 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 천추 김진여는 바로 아버지가 해주 목사였습니다. 안동 김씨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주, 그 다음 파주, 바로 해주라고 하면 요 인증은 바로 넘어죠. 그러니까
요 근방에 살던 서로 잘 알던 권무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양 오기 전부터 서로 이제 잘 알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당진에 가서 이제 말년을 보내줘요. 그리고 사후 153년 만에 천민에서 신원이 되고, 그 다음 163년 만에 구봉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은경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역경의 삶을 지냈지만 무수한 선비들이 많은데 시호를 받은 분들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고봉 선생은 은경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문관제학에 추정이 됐고 91년도에 제6억이나 도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봉 선생님에 대한 흔적이랄까요? 그 화주 고향 지역에서 사실 유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파주 고향 지역에 계시는 문학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봉 송익필 선생과 사면의 역사 문화사적인 재조명의 필요성,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역사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좀 거창하게 문화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 그 율곡 선생도 구도자원이었고 우계 선생도 그 성성 성수친 그 부친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산부 집안으로부터 내려온 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펼쳐졌던 것이 사실은 이 파주 이쪽 지역이죠. 그리고 구봉 송익필 선생도 그 세 분과 교육을 하면서 당대 시의 상거리고 팔문자까지도 조선 최초의 사회를 갖춘 가래주소를 짓고 이렇게 했던 학문의 발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면의 도의지교가 이제 교화라고 하는 것이 임진강과 한강물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죠. 합수되는 것을 교화라고 합니다. 이 교화에서 조선의 문을 발했다 하는 제가 좀 거창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은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봤을 때 과연 저 세 사람이, 세 분이 조선의 문을 진짜로 열었느냐, 시작을 했느냐? 저는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율곡 선생만 보더라도 이 조선 성리학의 키트를 정립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하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를 꼽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영남 유학이라고 해서 저쪽 경상도 이런 쪽이고, 그 다음 율곡 선생은 바로 기호 지방 기호 유학이죠. 양분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 성리학적인 교육을 한 것이 편집글에 다 나옵니다. 구봉 선생님, 우계 선생님 세 분이서. 그래서 조선의 유학을 성리학적으로 시작을 기초를 정립한 분들이 바로 이 세 분이다. 그리고 또 예학 같은 경우도 영남 이학이 있습니다. 한강 정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영남 이학이 한강 정도의 예학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바로 구봉 송익필의 예학이에요. 그리고 그 후학을 가르쳤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파주 고향 지역 사계 김장생을 길러낸 것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로부터 내려온 그 유학의 신법이라고 하는 직사장에 대해서 전승을 한 사람이 구봉 송익필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을 율곡과 우계와 서로 나누면서 정립을 시켰던 분이 바로 이 세 분이죠. 그리고 예학을 부봉, 우계, 율곡, 송강정철, 사계 김장생, 그 다음에 토정 이지암 이런 분들이 서로 편집글로
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상이 났을 때 개인의 재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그리고 복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편집글로 교육을 하면서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절차 탐구한 사람들이 교보문계인으로 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예학을 최초로 그야말로 발행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진짜로 문발이라고 이름을 짓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는 우한의식이죠. 우한의식. 우한의식이라고 하면 나라, 민족과 백성을 걱정하는 의식입니다. 선비로서 그러한 글이나 그러한 이제 논리가 있어야지만 도학자라고 예전에는 이름을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세 분이 주고받은 편집글을 보면 국방에 대한 어떠한 걱정,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봉 선생한테 율곡 선생이 자문을 구합니다. 특히 율곡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국방의 미탄기에는 그 육진이 그 김종서가 개척했던 육진이 오랑캐에 의해서 거의 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 국방이 허물어져서 여진족들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구봉 선생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봉 선생이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편집글을 보면. 그랬더니 율곡 선생이 이거는 실정에 맞지 않고 이 대책은 맞지 않고 이 대책은 참 훌륭합니다. 쓸만합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민간 정서를 내려오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구봉 선생과 연관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중봉조원 선생도 고청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고청 성희 선생과 고봉 송익필 선생을 군사로 추천을 합니다. 사실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군사로 추천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남해안이나 이제 그 서해안 쪽 외국과 침략을 합니다. 빈번하게 인지도양이 있기 전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미탄비에만이라니까 오랑캐가 침략을 하죠. 그래서 국방 정책이 아주 어수선했다는 거죠. 그것을 선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곡 선생의 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만 양병소를 주장한 것도 우한의식이죠. 그리고 구봉 선생과 그 대책을 논의했던 거고 그것을 너무 잘 아니까 중봉 선생이 상소문을 올려서 군사로 고청 서기와 구봉 송익필을 추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청 서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은 구봉 송익필 선생을 보기에는 제갈공명을 생각해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구봉 송익필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하면 신출기무란 군사죠. 그래서 전략 전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고 삼국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옛날의 선비들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겠죠. 그냥 남 듣기 좋아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옛날 선비들은 아주 냉철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구봉 선생이 어떤 비범한 어떤 자질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 번째 윤리감상의 진작이라고 해서 바로 그 전주 이시의 이제 종실이 한상수라고 이제 한성수라고 하는 그 첩의 그 의미라고 하는 어떤 그
정절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계 선생과 같이 은하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하전이 바로 신속 동북 삼강의 실도에 실려져 있습니다. 의리단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윤리감상을 진전시켰던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파주 지역에 윤리적으로 선비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뛰어난 어떤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이까지 임금에게 상신을 해서 정력이까지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리정신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도 대단하지만 우계 선생도 대단하죠. 그리고 구봉 선생도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사실은 그 세 분이서 도의직역을 20살 때 20세 때 약관이 맺었는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율곡 선생도 그러고 우계 선생도 그랬는데도 구봉 선생과 친교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 머리를 얘기할 선비들. 왜냐하면 수길만 했으니까 같이 교육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과연 학문만 뛰어났다고 해서 친구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가까이 산다고 해서 같이 맺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봉 선생도 대단하지만 율곡 선생, 우계 선생도 대단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신분이 천민으로 추락을 했을 때도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봉 선생도 회유가 된 거죠. 이사리 선생이 지금 자네가 왜 이런 화를 당하지 않느냐. 율곡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곡을 헤었잖아. 율곡이 어떤 의리를 저버려라. 죽고 나서 율곡 선생이 죽고 나서 그랬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죽어서도 내가 그 의리를 변치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계 선생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편집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의리를 변치 않을 것입니다. 구봉 선생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한번 동서의 경쟁이 심했을 때인데 한번 마음만 비우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천민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구봉 선생 같은 경우에 동인의 편만 섰다면. 왜냐하면 머리가 뛰어나고 학식도 있고 문장도 좋고 시도 잘 치고 동인 쪽에서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고 싶은 아니면 같은 편을 만들고 싶은 같은 친구로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점에서도 대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선비정신이죠. 선비정신은 어떤 수천하게 이제 실천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절차 탕마하면서 그 소소한 정까지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쌀, 콩 두 배, 콩 두 마리 보내고 청어 두 마리 종이에 싸서 보내고 서로 나눠 먹고 어려운 걸 서로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비정신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구봉 선생과 우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한 살 차이 연년생인데 학식만으로 학문에 뛰어난 점 가지고만 친구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한 시대에 한 집단을 같이 살아나간 이 집단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의 정보 그 다음에 물론 예술적인 문화라든가 좋아했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진 것을 문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1500년대에 이 조선의 문화를 선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계들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사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철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이면 문장, 국방이면 국방,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윤리 강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곳이라면 윤리, 또 후원을 하셨다면 또 후원이면 교육, 어느 한 군데라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곳이고, 이러한 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호유학할 것이 생겨났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선의 문을 진짜로 그 선두에 나간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을 바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도의지경은 사실 진짜 국보급입니다. 국보. 우리나라에서 그 뒤에 선비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진짜로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정신문화를 큰 정신문화의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시박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봉산이죠. 바로 요 뒤에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이 서쪽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거북이로 맺혀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진강과 한강이 합수돼서 교화해서 서해 바다로 영구 입수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명령스러운 그 거북이가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해서 이제 비봉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구봉산입니다. 저 거북이 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서해 바다 쪽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멋있는 사진들이 많은데 제가 구할 수 있는 사진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봉의 율곡 도의지교의 배경이 바로 교화원 산남리 비봉산이다, 구봉산이다. 그래서 구봉 선생의 유래가 이제 호칭이 그 율곡 선생이 별시에 자원한 천부체로서 이제 호칭이 되기 시작했다. 25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사기 김장생 선생을 가르친 교육법이 인이불발이다. 그 문헌에 보면 구봉 선생이 이제 교육법이 그 특이했다. 후원들이 또 평가를 내렸다. 그래서 간반을 잘 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맞게 그 어떤 그 동기를 잘 이끌어내서 그 사람에 맞는 교육을 시켰다. 그것이 바로 인이불발이라고 하는 그 논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당기되 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또는 옮겨주지는 않는다. 그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기봉산 자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기 김장생이 이제 13살부터 구봉선생 문화에서 사서와 근사론을 수학을 했다고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교화형 산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세 분이 주고받은 편집글에서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산의 윤다분이에서 집을 짓고 세 분이서 같이 서당을 만들어서 후학들을 가르치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 아마 세 분 다 무척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율곡 선생님도 또 그때는 홍수도 많았고 가뭄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청명 결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곡 선생이 관직에 있어서도 재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만. 그래서 구봉 선생님도 그랬고 우대 선생님도 그랬고 그래서
도굴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후학들을 같이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운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계 선생이 이제 우계로 방문해서 이제 이 얘기는 우계 선생의 이제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계 선생의 어떤 편지글 속에 파주의 운담이와 이제 우계와 향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의 달인데 10월달이 이만한 어떤 그 문화적인 유산이 다른 도시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글로벌화된 어떤 문화의 어떤 자산이고,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와 교육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자기네 고장의 인물이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아이콘을 잘 활용을 하면 진짜 지역민과 어떤 이 우리나라 전체 문화계의 어떤 소통과 융합의 아이콘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 바로 역사 문화적인 자산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본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정신문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그 단체에는 분명히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큰 리더건 작은 리더. 그런 점에서 율곡과 우계와 도봉 송익필 선생은 파주 고향 우리 조선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큰 리더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어떤 한 번이면 한 번, 친구 간의 의리면 의리, 몸소 실천하는 도학정신,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육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어떤 선비의 본연의 자세를 죽을 때까지 추천히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봉 송익필 선생의 유어비의 모습입니다. 상당리에 있고, 근데 시 한 편을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봉 송익필 선생의 어떤 가장 그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면 직이죠. 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로움 없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가 택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이 가장 존귀하며 숨어 사는 것이 바로 태평이로다. 붓은 기운이 가는 대로 들고 시는 혹 한마음을 써서 이루네. 오고 가는 구름은 일이 많기도 하고 차고 기운은 다른 정이 있더라. 조연히 천진과 계합해서 안정이 되니 만고토록 이 마음은 밝아지리라. 이러한 시가 제 마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3회에 걸쳐서 도봉 송익필 선생에 대해서 강연을 드렸습니다.